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27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유보 통합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인 일명 영유아 학교를 이르면 2026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일본이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오늘부터 29일까지 실시합니다. 훈련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사이버 방어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혹석의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늘려 온열질환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AI, 첨단 바이오 등 3대 국면 전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우주 분야 육성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유보 통합. 이 30년 수건 사업의 명확한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두 기관을 통합한 가칭 영유아 학교가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이르면 내후년인 2026년에 본격 도입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한데 모여 블록놀이에 한창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이리저리 블록을 맞춰봅니다. 아이들 놀이 수업에 쓰이는 도구들입니다. 유치원에선 구매를 할 때 교육청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은 지원 상황이 열악합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로 관리 소관이 달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급식비도 유치원과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좀 더 풍족하고 친환경이나 이런 유기농 그런 음식들을 먹이고 싶어도 사실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급식비를 조금 더 유치원 예산에 맞춰서 좀 늘려주셨으면. 정부가 이처럼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올해 안에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모두 일원화합니다. 합니다. 교육 예산을 어린이집 지원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시설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보육과 교육 서비스 질은 더욱 상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교육부는 0세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 명칭은 영유아 학교 등이 거론되는데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쟁점이 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를 모두 맞는 영유아 정교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거나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 교원 자격을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기관을 전국 10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26년엔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보통합과 함께 학부모 돌봄 부담도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통합기관 운영 시간을 기본 8시간에서 아침, 저녁 돌봄 시간 4시간을 더 늘리고 2027년까지 3세부터 5세 유아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한 연세대 의대 산하병원 3곳의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 휴진이 아닌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이달 안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진료가 일부 축소됩니다. 입원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분야는 휴진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병원 측은 휴진 첫날 외래 진료가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부는 휴진 강행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휴진 대신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께서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중에는 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에 착수합니다. 의료개혁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의사와 지역 의료기관 간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 필수 의사제는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을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 등 수요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학교별 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최근에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과 러북 간의 군사적 밀착 움직임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 군이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첫 다영역 정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29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다양한 영역의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최초로 시행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억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다영역 3자 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달 초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올 여름에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정례훈련으로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엣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프리덤 엣지는 한미일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자유를 수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 수색 구조, 해양 차단, 사이버 방어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에선 이지스 구축함과 구축함,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KF-16 전투기가 참가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과 조기 경보기 등이, 일본은 구축함과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등이 각각 참가합니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국방부가 앞으로 훈련병에 대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의 혹서기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늘려 온열 질환 사고 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 군장으로 군기 훈련을 받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훈련을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전체 21개 신병 교육대에서 체력 단련 방식의 군기 훈련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보나 완전 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을 군기 훈련 종목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또 육군 기준으로 훈련을 시행할 때는 중대장급이 아닌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종목별 횟수나 휴식 시간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해 온열 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군은 혹서기 기간을 확대합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던 기존 혹서기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변경하고 이 기간에는 온열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온이 31도 이상이 되면 5개 훈련을 즉시 중지하고 32도가 넘어가면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북한 당국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을 공개 처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휴대전화에서 아빠나 쌤 같은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지 검열과 단속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2024 북한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첫 공개 보고서에 이어 2023년 조사한 탈북민 141명의 증언을 추가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청년층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등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 남성은 2022년 황해남도 어느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형장에서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나만의 노래 70곡과 영화 재편을 보다 체포됐다는 죄목을 읊었고 신문 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많은 양의 적대국 영상물 등을 다수에게 유포했을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님 대신 오빠, 아버지 대신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이라며 주민의 휴대전화까지 검열한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8년 탈북한 한 여성은 단속원들이 휴대전화 주소로까지 뒤진다면서 선생님을 쌤으로 줄여 부르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해 목선 탈북민은 함흥 쪽에서 마약 생산이 많다면서 북한 주민 50% 정도는 마약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치료가 어렵다 보니 급할 땐 필로포닌 빙두를 조금씩 사용한다는 증언이 보고서에도 수록됐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에 의해서 저지러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명확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부 의지의 결과입니다. 통일부는 2024 북한 인권 국제대화 등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널리 알릴 방침입니다. 2024 북한 인권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에서 소책자와 영상 형태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인권 홍보대사로 배우 유지태가 위촉됐습니다. 유 씨는 제중 탈북민 강제 북송 현실을 담은 웹툰 안까이의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발표됐습니다. 24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핵심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우주 사업 육성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문장으로 입력했더니 약 1초 만에 이미지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자 특징을 학습한 AI 화재 센서는 오경보를 대폭 줄일 걸로 기대됩니다. 길 안내 로봇도 연구개발 중입니다. 향후 사용자와의 인터랙션 기술 등을 완비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도울 계획입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화 AI 쪽에 좀 더 중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AI 기술들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이 24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주요 R&D 예산 21.9조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 예산 증가율이 4% 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특히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인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에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와 더불어 AI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첨단 바이오 육성을 위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도 집중합니다. 양자 분야에선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1조 원 이상 투자를 통해 우주경제 실현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주 신산업, 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하여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구 투자도 대폭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전년 대비 11.6% 오른 겁니다.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미개척 분야 연구도 도울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미국에서 한미일 세 나라 산업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례화하기로 했던 모임인데요. 세 나라 장관은 무엇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한미일 산업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역내 경제안보와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을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AI 등 첨단 산업기술 공동연구, 청정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장관들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핵심 광물까지 포함해서 3국이 사실 그 글로벌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의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이번 3국 간 협력이 상당히 이제 공급망 분절화 현상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는 핵심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한다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 중이며 동맹국들에게도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산업장관들이 대중 수출 통제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모양새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 선언 이후에 첫 번째 개최된 3국 간 산업장관 회의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경제적 제일성 관점에서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감소와 시장 및 투자선에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3국 간 협력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3국 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장관은 사이토겐 일본 경제산업대신과 1대1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청정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개발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민관협력 확대를 합의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28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산업에너지 분야 주요 인사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협력에 나섰는데요.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이 최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이것이 경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요소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던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던 건데요. 요소수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공급망 3강연대를 꾸려 외부 교란 요인에 공동 대응하고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위해 이번에 열린 산업 분야 장관급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산업장관의 만남은 이 3국의 공급망 삼각연대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이 국내 경제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달 시행됐는데요. 법 시행에 맞춰 공급망 안정화위원회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부회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선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과 경제 안보 품목 지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핵심 품목과 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현행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의 경우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의 제조 역량을 확충하는 업체, 또 수입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선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선도사업자에겐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아울러 이 자리에선 우리 기업들의 제조 역량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방안들이 담겼습니까? 네, 정부는 공급망 관련 기업의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요소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과 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기술 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도 고려합니다. 공급망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과 외투 유치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경제 안보 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 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경제 안보 품목 관련 유턴 외투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 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강화 등 공급망 핵심 기술 보호 제도 보완 계획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가 경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APEC 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 개최 이후로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데요. 생산 유발 효과만 1조 8천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APEC 개최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첨성대 모양 꽃탑 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경북 경주시. 경주 시민으로서 APEC 유치를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의 경주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상인들 역시 찾아오는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러면 저희 경주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상인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입니다. 이곳은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장소인 경주 하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뿐만 아니라 3km 반경 이내에 숙박과 전시장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주요 경제인 등 6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백 컨벤션 센터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회의장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하이코를 비롯한 본문과학 난지 내에 국제회의 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국제회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고 그동안 경주가 키워온 마이스 산업의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국제회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 1조 8,860억 원, 부가가치 유발 8,850억 원, 취업 유발 14,4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또 고용과 복지 연계, 채무 조정 같은 다양한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져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정책 서민 금융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서비스가 있고 적합한 상품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금융, 고용연계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업에 바쁜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이따를 출시, 오는 30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희망 홀씨와 사이또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 72개의 금리와 한도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고 대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망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서 이용자가 상품 선택에서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업이 없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한 이들에겐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용 지원 제도를, 대출 연체자에겐 채무 조정을 연계해 줍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 채무 조정 등 다양한 복합 상담이 비대면으로도 이뤄지는데요.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민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사후 관리도 지원합니다. 신용평점 변동부터 다른 기관 대출 연체 여부까지 미리 파악해 신용관리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보다 온전한 자립을 위한 금융 정신건강 지원 연계도 확대합니다. 이제 모든 심리상담 필요 고객을 대상으로 정신상담을 안내하고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고위험군 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정신상담을 자동 연계하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겐 통합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률 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순히 문자로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피해자 정보를 플랫폼에 직접 입력해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러북간 무기 거래 및 북핵 개발에 관여한 기관과 선박,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선박은 패트리어트5 등 러시아 선박 4척으로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는 미사일 총국 등 러시아와 북한 제3국 소재 5곳이며 개인 8명은 한금복, 방연철 등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원 산하연구소 소속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 검문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증거 조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 검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심 검문을 당할 경우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를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민 기자입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예보됐고 주말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전국 홍수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수특보를 지자체, 소방, 경찰 등에 동시에 전파하고 위기경보 등을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관계 기관들이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 총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 경보 등을 차량으로 안내해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고 위치에 따른 침수 우려 지역 내용도 대국민 알림 문자로 전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AI를 도입해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곳으로 늘렸습니다. 또 국가하천 모든 구간에 8천여 대의 CCTV를 설치했고 홍수 예보를
지류와 지방 하천까지 확대했습니다. 한 총리는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이 홍수 관리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죠.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로 떨어진 2018년 이후 6년째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까지 대폭 인상합니다. 첫 3개월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년 휴직 시 총 급여 상한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나 오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봄방학 기간 등 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한 순간 부모가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육아휴직 외에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재는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때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업무상 한 달 이상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엔 개인 휴가나 연차를 사용해야 했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있죠. 이에 연차를 소진할 필요 없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이나 학교 방학 기간에 단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만약 자녀의 방학이 4주라고 한다면 부모가 각각 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한 달 동안 자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단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물론 남성의 육아도 지원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휴직 제도, 무엇보다 마음 편히 쓸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필요한 때 육아휴직 쓰기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압박을 좀 주면서 이제 가서 이제 또 뭐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많고 다들 뭐 그래도 육아휴직 쓰는 걸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했다면 정부가 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또 기존엔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이제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쓸 수 있게끔 앞으로는 통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업주가 응답을 거부해서 육아휴직을 개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14일이 경과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거나 흐린데요. 전남,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그때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10에서 30, 많게는 50mm 이상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내일 오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기온도 더 높겠지만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33도를 보이겠고 남부지방 광주는 오늘보다 8도가량 올라 32도, 대구는 5도가량 올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3도, 수원 20도, 대전 18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서울과 춘천 33도, 인천 29도, 대전과 세종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한낮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내외, 한낮 최고 기온은 울진 25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전남, 경남, 제주는 흐리다가 점차 개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2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32도, 부산 28도입니다. 전해상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말부터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빗길 운전에 대비해서 타이어와 브레이크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집 주변에 침수가 예상되는 곳은 배수로를 점검하고 취약한 곳엔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미리 둘러보고 꼼꼼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